소포상자. 1. 안개 속의 살인. 8월에 타는 듯한 어느 날의 일이었다. 런던의 베이커가는 마치 찜통처럼 무더웠다. 홈즈는 창문을 열어젖히고 차양을 반쯤 내린 채 소파 위에 몸을 기대고는 오전 중에 배달된 편지 한 통을 거듭해서 읽고 있었다. 나는 홈즈가 그 편지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곁눈질로 보면서 별로 읽을 것도 없는 신문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생각에 잠기고 있자니 갑자기 홈즈가 말을 걸어왔다. 와트슨, 런던 남쪽 크로이든의 크로스가에 사는 카싱이라는 부인. 앞으로 별난 소포가 배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나? 아니, 못 봤는데. 그럼 그 기사를 빠뜨린 게로군. 그 신문을 이리 주게. 아, 이걸세. 소리내어 읽어보게나. 나는 홈즈가 다시 던져준 신문을 들고 홈즈가 지적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제목은 으스스한 소포였다.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크로이든의 크로스가에 거주하는 카싱 부인은 극히 불쾌한 놀림을 받았는데 혹시 여기에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어떤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 오후 카싱 부인에게 갈색 포장지에 싼 소포가 배달되었다. 포장지 안에는 종이 상자가 있었고 상자 속은 굵은 소금으로 채워져 있었다. 소금을 헤쳐보니 놀랍게도 사람의 귀가 2개 나왔다. 자른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였다. 상자는 전날 오전 중에 벨파스트의 우체국에서 접수한 것인데 보낸 사람의 주소 성명은 쓰여 있지 않다. 카싱 부인은 50세가 되도록 결혼한 일이 없는 독신 여성으로 혼자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우편물을 받는 일이 신기할 정도로 친한 사람이 없으므로 사건은 더욱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 그런데 수년 전 부인은 3명의 젊은 의학생에게 방을 세준 일이 있었는데 그 3명 중 누군가가 카싱 부인을 놀려주려고 해부실에서 시체의 귀를 잘라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추측되고 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일로서 카싱 부인의 기억에 의하면 3명의 의학생 중 하나는 아일랜드 북부 출신으로 소포가 발송된 벨파스트에서 온 학생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런던 경시청에서도 이름난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담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다 읽자 홈즈가 말했다. 오늘 아침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일세. 이 사건은 당신의 마음에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로서는 사건을 해결할 전망은 충분합니다만 단서를 잡는데 약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벨파스트의 우체국에는 전보를 쳐서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그 소포가 접수된 날은 소포 우편이 유달리 많아 그 소포에 대해 기억할 수도 없고 접수시킨 사람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자는 반 파운드들이 담배 상자로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학생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두서너 시간 짬을 내어 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로이든의 카싱 부인 댁에 가 있을 예정이니 그리로로 오십시오. 어떤가 와트슨? 이 더위에 그렇게 처져만 있지 말고 가보지 않겠나? 자네의 기록에도 보탬이 될 것 같네. 좋아. 무슨 일거리가 없을까 고대하던 참일세. 그럼 자네에게 일거리를 주겠네. 배를 눌러 마차를 부탁해 주게나. 나는 외출 준비를 할 테니까. 마차를 타자 소나기가 퍼부었기에 크로이든에 도착했을 때는 한결 더위가 가셔 있었다. 홈즈가 전보를 쳐두었기에 깡마르고 몸집이 작으면서도 족제비처럼 몸이 날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정거장에 마중 나와 있었다. 5분 정도 걸으니 카싱 부인 댁이 있는 크로스가에 도착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젊은 가정부가 얼굴을 내밀었다. 카싱 부인은 현관 곁에 거실에 있는 모양인지 우리는 그리로 안내되었다. 생김새가 온화한 부인으로 크고 상냥스러운 눈에 잿빛 머리칼이 양쪽 관자놀이를 덮고 있었다. 무릎 위에는 뜨개질감이 놓여 있었는데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들어가자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기분 나쁜 물건은 헛간에 갖다 두었습니다만 당신들이 갖고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카싱 부인. 부인이 입회하는 가운데 홈즈 씨에게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왔습니다. 왜 내가 입회해야 하나요? 홈즈 씨가 몇 가지 질문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질문해서 뭐합니까? 홈즈가 달래듯 말했다. 그러시겠군요. 이번 일로 번거로움이 크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나는 내성적이어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나거나 경찰이 집안을 드나든 일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여간 그런 끔찍한 물건을 집안에 놓아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지요. 보시고 싶다면 헛간에 가보십시오. 헛간은 집 뒤에 있는 작은 마당에 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안으로 들어가 노란 상자를 갈색 포장지와 노끈째 갖고 나왔다.
뒷마당에는 벤치가 있었기에 우리는 거기에 앉아 경감이 건네주는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홈즈는 노끈을 햇빛에 비춰보고 그 냄새를 맡았다. 이 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스트레이드 경감. 타르가 칠해져 있더군요. 맞아요. 타르를 바른 삼배실입니다. 카싱 부인은 가위로 잘랐다고 했지요. 자른 자리를 보니 틀림없습니다. 이 끈은 극히 중요합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뭐가 중요한가요? 묶은 매듭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매듭이 특이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단히 매듭 지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기록해 두었습니다. 홈즈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포장지입니다. 갈색 종이로 커피 냄새가 나는군. 수취인 주소는 활자체로 또박또박 쓰여 있고 크로이든 크로스가 S. 카싱 귀하. 촉이 굵은 펜으로 질이 좋지 않은 잉크로 쓰여 있습니다. 크로이든 즉 CROIDON의 Y자를 처음에는 I로 썼다가 Y로 고친 것을 알 수 있겠군요. 따라서 소포의 주소를 쓴 사람은 교육 수준이 낮고 크로이든의 거리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활자체 글씨는 남자들이 흔히 쓰니까. 그리고 상자는 노란색으로 반 파운드들이 담배 상자인데 바닥 오른쪽에 엄지손가락 흔적이 두 군데 찍혀 있을 뿐 눈에 띄는 특징은 없군요. 안에 채워진 소금은 생가죽을 절이는 데나 쓰이는 거친 것으로 그 속에 이 으스스한 물건이 들어 있었단 말이지. 홈즈는 그렇게 말하며 두 개의 귀를 끄집어내서는 무릎 위에 깐 판자에 올려놓고 면밀히 조사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나는 양옆에서 허리를 굽혀 그 끔찍한 신체의 일부와 홈즈의 진지한 얼굴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았다. 이윽고 홈즈는 그것을 다시 소금 속에 채우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말했다. 이미 파악하고 있겠지만 귀는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긴 해보실 의학생의 장난이라면 각기 다른 시체의 귀 하나씩을 잘라낼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야 가능한 일이지만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나로서는 실없는 장난설에는 반대합니다. 해부실의 시체에는 방부제를 주사하지만 이 귀에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잘라낸 것이고 잘라낸 자국으로 보아 예리한 메스가 아니라 날이 묻은 칼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의학생의 짓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생이라면 방부제로 석탄산이나 알코올을 쓰지 막소금 같은 건 쓰지 않을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사건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극히 중대한 범죄와 맞부딪힌 겁니다. 나는 홈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까닭 모를 전율을 느꼈다. 첫머리부터 이렇듯 끔찍한 물건이 배달된 것으로 보아 그 숨겨진 무대에서는 얼마나 피비린 내나는 일이 저질러졌을까?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머리를 갸우뚱했다. 하기야 장난설에 반대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반대설로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카싱 부인은 근 20년 동안 세상을 등지다시피 조용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문 밖에 나가 본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인에게 범죄자가 범죄의 표시가 될 만한 물건을 보내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인이 뛰어난 배우여서 연극을 꾸미고 있다면 몰라도 부인은 누구에게 원한을 살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해결할 문제입니다. 나로서는 내 추리가 정확해서 어디선가 두 사람이 살해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 중 하나는 여자의 것으로 자그마하며 귀고리를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자의 것으로 햇볕에 탔으나 여기에도 귀고리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두 남녀는 살해되었을 겁니다. 살해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병원에라도 나타나 그 소문이 자자했을 테지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소포는 목요일 오전 중에 붙인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살인은 수요일이나 화요일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살해되었다면 그 증거를 카싱 부인에게 보낸 것은 범인 이외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가 카싱 부인에게 이 상자를 보낸 이상 무엇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를 죽였다는 것을 알리든가 겁을 주기 위한 짓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이상 카싱 부인은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인은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 없이 귀를 어디에 묻어버리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이를 숨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범인을 감싸야 할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편 감쌀 상대가 아니라면 이미 상대방의 이름을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에 그 의문은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홈즈는 힘차게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안채 쪽으로 걸어가며 레스트레이드에게 말했다. 카싱 부인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른 일거리가 겹쳐서 들러볼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서는 부인에게서 더 이상 들어볼 이야기도 없고요.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또 연락합시다. 홈즈와 내가 아까의 거실로 돌아왔을 때 카싱 부인은 여전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일손을 멈추고 푸른 눈을 크게 뜨고는 우리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분명히 이번 일은 무슨 착오가 확실하며 소포는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관계자에게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 웃고 흘려버리고 말더군요. 내가 아는 한 나에게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적도 없어요. 따라서 나에게 이런 몹쓸 장난을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홈즈가 부인 곁에 의자에 앉으며 맞장구를 쳤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인의 말씀이 옳다는. 홈즈는 여기에서 말을 끊었기에 문득 그를 바라보니 홈즈는 카싱 부인의 옆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만족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왜 홈즈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는지. 카싱 부인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에는 다시 그의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부인의 회색 머리칼과 작은 모자, 진주, 귀걸이, 온화한 얼굴 등을 살펴보았지만 홈즈가 그토록 흥미를 느낀 까닭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홈즈가 말을 이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카싱 부인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짜증을 냈다. 질문에 답변할 게 있어야지요. 동생이 두 분이신가요? 예, 그걸 어떻게 아시죠?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벽 난로 위에 3명의 부인들 사진이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틀림없는 부인이시고 다른 두 분은 모습이 비슷하고 나이가 아래인 것으로 보아 동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생인 세알라와 메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사진에는 동생 한 분과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남자는 어느 기선의 선원인 모양이군요. 저 사진을 찍었을 때만 해도 동생은 결혼하기 전이었지요. 상당히 정확히 보시네요. 직업이라서. 맞습니다. 메어리의 결혼 전 사진입니다. 그 뒤 곧 저 짐 브라우너와 결혼했습니다. 저 사진을 찍었을 때 짐은 남아메리카 항로의 기선을 타고 있었는데 동생은 짐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오래 떨어져 살 수 없다고 해서 짐은 리버풀과 런던을 왕복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일자리를 옮겼지요. 콩칼라호 말인가요? 아니요, 메이데이호입니다. 짐은 이 집에 온 일도 있습니다. 그건 그가 술을 끊겠다고 맹세했을 때였죠. 그러나 상륙할 때마다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하면 행패가 심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탈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그와 절교를 했고 그 뒤 동생 세알라도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메어리도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카싱 부인은 마음이 몹시 아픈 모양이었다. 혼자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흔히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말을 잘하지 않으려 했으나 차츰 마음을 터놓기 시작하면서 기선의 선원으로 일한다는 짐 브라우너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전에 세주었다는 3명의 의학생에 관해서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 끝에 그들의 이름과 병원까지도 알려주었다. 홈즈는 가끔 질문을 곁들이면서 부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귀담아 들었다. 그고 대충 부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물었다. 다음은 세알라 부인에 대한 일입니다만 그분도 독신으로 한평생 지내고 있는 모양인데 왜 함께 이 집에서 사시지 않는지요? 어머, 그건 세알라의 성미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약 2달 전까지만 해도 둘이 이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만 도저히 같은 지붕 밑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동생의 험담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늘 소란스럽고 짜증이 심해서. 세알라 부인은 동생 메어리 부부와도 사이가 나빴나요? 그럼요. 한때는 유별나게 사이가 좋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세알라는 동생 내외 곁에서 살고 싶다며 리버풀에 가서 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세알라가 지금은 짐 브라우너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답니다. 이 집에 6개월가량 묵었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짐의 험담만 늘어놓았더랬어요. 아마도 세알라가 동생을 편들어 짐의 술버릇을 나무랐기에 서로의 사이가 나빠진 것 같습니다. 홈즈는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카싱 부인 동생 세알라 부인은 웰링턴의 뉴가에 살고 있다고 하셨지요?
어쨌거나 이번 일은 부인의 말 맞다나 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신경을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마침 빈 마차가 지나가기에 홈즈는 마차를 불러 세웠다. 웰링턴까지는 얼마나 돼요? 1km가 약간 넘을 겁니다. 마부가 대답했다. 타세 와트슨. 쇠는 달았을 때 두드리라고 했네. 문제는 간단해졌지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네. 마부 어디 전신국이 있거든 잠시 들렀다가 갑시다. 홈즈는 전신국에서 어디론가 전보를 치고 마차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모자를 코튼까지 끌어올려 햇빛을 가리고는 좌석에 깊숙이 파묻혀 콧노래를 불렀다. 마침내 마차가 어느 집 앞에서 멎었다. 홈즈가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이르고는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을 때 마침 현관문이 안에서 열리며 검은 양복의 가방을 든 남자가 나왔다. 홈즈가 물었다. 세알라 카싱 부인은 집에 계신가요? 세알라 부인은 몹시 편찮으십니다. 어제부터 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의사로서 나는 누구와 만나는 것을 금하고 싶습니다. 10일 정도 지나서 한번 와 보십시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뚜벅뚜벅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다. 이거야 할 수 없는 일이군. 만나봐야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없겠고 또한 이야기하려 들지도 않겠지. 하기야 세알라에게 뭐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려는 것은 아니었고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한번 봐두고 싶었을 뿐이니까. 마부 어디 가까운 식당에 대주시오. 점심을 먹고 경시청에 들러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만나기로 하세. 우리는 가벼운 식사를 했다. 식사 중 홈즈는 사건에 대해서는 말끔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바이올린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우리가 경시청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흘러 타는 듯한 더위도 많이 쑤그러져 있었다. 경시청에서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보가 와 있습니다. 홈즈 씨. 아, 답장이 왔군. 홈즈는 봉투를 뜯어 전문을 흩어보고는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되었습니다. 뭘 좀 알아냈습니까?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경감은 놀란 눈으로 홈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설마 농담이시겠지? 농담이 아닙니다. 무서운 살인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홈즈는 종이 쪽지에 펜을 놀리더니 그것을 경감에게 주었다. 그것이 범인의 이름입니다. 체포할 수 있는 것은 빨라야 내일 밤이 되겠군요. 이 사건에 관해서는 내 이름을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손쉬운 사건이라 이름을 내기도 쑥스러우니까. 자, 가세 와트슨. 레스트레이드는 홈즈가 건네준 쪽지를 흐뭇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경감을 뒤에 남기고 경시청을 나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